안녕하세요. 창업달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외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패한 창업, 망한 창업 5가지 사례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간 약 3,0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하면서 실패한 유형의 프랜차이즈 또는 자영업 창업의 트렌드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오로지 주위에서 잘 나간다는 어느 매장을 보고 무작정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폐업을 하신 무한 리필 하시던 고깃집 박 사장님. 본인이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서 창업을 하셨던 피자가게 김 사장님의 한숨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실패하는 창업 아이템의 유행들에 대해 좀 깨닫게 되었고요.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사장님들에게 식당 창업에서 실패하는 창업의 공통점과 유형들을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하는 아이템들이 모두 망한 거나 또는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죠. 다만 좀 더 꼼꼼히 식당 창업에 대한 아이템들이나 유형들을 살펴서 평생을 벌어서 축적한 아까운 본인의 전 재산을 쉽게 없애버리는 결정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3년 프랜차이즈 또는 자영업 창업 전망에서 핵심인 것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5가지 유형입니다. 실패하는 창업 유형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50평이 넘는 대형 매장의 창업 아이템은 지금 현재의 창업 시장과 맞지 않다. 두 번째, 유행성인 아이템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운영하고 3년 후의 시장을 판단해야 된다. 세 번째, 절기나 계절에 민감한 아이템은 피하라. 네 번째,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창업은 가급적 하지 마라. 5번째, 마지막입니다. 동업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요약의 첫 번째, 2023 프랜차이즈 전망, 50평이 넘는 대규모 창업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다입니다. 대형 평수의 식당 창업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팬데믹 시대에서는 고정 비용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인건비라든지 또는 월세, 그리고 관리비, 기타 공과비 같은 부분에서이겠죠. 특히나 인건비의 가다 문제, 주방에 예를 들면 아무래도 대형 매장이다 보니까 3명이 들어가야 되고 홀은 2명 이상. 이거는 장사가 그럭저럭 뭐 된다고 해도 최근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로만 1,5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매출액이 받쳐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무지갯빛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식당 창업은 처음 시작하는 예비 점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월 고정비 1,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은 월 매출액으로 따지면 약 7, 8천만 원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20%에서 25% 이상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그런 구조는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좀 작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식당 창업은 대형 평수일 경우에 인건비 외에도 거기에 따른 임대료나 또는 관리비 이런 것들의 과다 현상을 불러옵니다. 통상적으로 식당 창업 시 손익의 기준은 매장 월 임대료가 매장 매출의 약 4일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판단 근거는 월 매출액을 30일로 나눈 다음에 약 4일치에서 5일치를 뺀 게 월 임대료가 되는 기준이 적당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식당 창업은 매장 평수가 클수록의 모든 공과 비용이 많이 잡히죠. 가스비, 전기세, 상하수료, 청소비, 뭐 음식물 수거료, 뭐 기타 등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식당 창업은 큰 매장을 해야 점주 본인의 체면과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을 의식해서 무리하고 크게 식당을 창업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본인의 전 재산을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체면으로 식당을 창업했으니 정작 망했을 때 단돈 1만 원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진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대형 매장 중에서 장사가 매출이 덜 되고 있는 아이템들은 현재 뭐 대형 고깃집이나 패밀리 뷔페, 뭐 대형 PC방, 무한 리필 뭐 하는 전문점, 뭐 한정식 전문점, 또 호프나 주점 중에서 아주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행성 아이템은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약 3년 후에 이 아이템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홍대 주차장 주변의 골목에 어딘가에 마카롱 가게 줄을 서서 먹는 가게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후배였던 그 임사장이었는데요. 주저하지도 않고 송파 가락동에 마카롱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가게를 접었다는 푸념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런 마카롱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가 단지 요즘 유행하는 마카롱이 정말 잘 나간대라는 말만 듣고 이런 창업을 해서 실패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였죠. 시스템과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유행성 아이템의 시장 창업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도 많아서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유행성 아이템, 번들 아이템이라고 하죠. 원 플러스 원, 뭐 무한 리필 아이템 등은 오픈하고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매출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뭐 많은 양과 엄청 주위에 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아이템은 절대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여지까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식자재 가격은 너무 이제 투명해져가지고 구매 가격에서 확실한 뭐 자기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질적으로 저급한 내용의 상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단순히 개설 전략에만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혹하는 어떤 말일 수도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그 유행성 아이템은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찜닭이나 뭐 대만 카스테라 전문점, 뭐 마카롱, 뭐 일본식 라면 전문점, 뭐 원 플러스 원, 뭐 번들 로 하는 그뭐 쇠고기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무한 리필 식당 이런 아이템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절에 민감한 창업은 피하라. 뭐 야채나 과일들을 주로 취급하는 아이템들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한여름에 장마철인 경우에 상추 한 박스 가격이 약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던 상추가 7배 이상이 폭등을 한 것이죠. 폭등한 이유는 장마철 시기에 재배 농가의 출하가 부족한 게 원인이었고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매장 사장님들은 이런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추량을 3분의 1로 줄이거나 뭐 쌈채소에서 상추를 빼는 현상들을 나타내거나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악순환을 낳는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영향으로 손님이 줄어버린 데다가 식재료 원가 상승은 식당의 순이익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상권에나 눈에 띄던 쌈밥집 같은 경우의 퇴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뭐 고기 매장도 마찬가지고요.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게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계절이나 절기에 민감한 아이템은 뭐 쌈밥이나 고기, 또 계절별 전염병에 민감한 아이템, 뭐 이런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실패하는 유형,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는 창업하지 마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창업 컨설팅과 상담을 많이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창업을 해야 성공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항상 그 질문의 대답은 저는 똑같습니다. 본인이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살았던 주변에서 창업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하는 요인을 나름대로 좀 분석해 보면 창업자 자신의 준비 부족이 가장 크지만 아이템을 잘못 선택했거나 내가 잘 모르는 그러한 지역에서 시작한 창업이 정말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조사나 상권 조사는 외식 창업의 가장 기초이면서 핵심인데요. 상권의 집중도가 좋은 상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유동인구가 담보된다고 해서 창업을 하지만 양파의 한 껍질을 벗겨보면 느끼는 그런 내용은 내가 모르는 상권은 점심과 저녁이 판이하게 다르죠. 또 유동인구의 동선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요. 저희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 구매 패턴이나 성향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싶어도 살아보거나
아침 저녁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적 그 창업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뭐 한 2, 30명은 있다든가, 내가 소비를 일으키는 곳이 내가 사는 동네이던가, 서로 상호 간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결국은 매출을 일으키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대구에 살았던 그 지인 홍 사장님도 부산 서면에다가, 서면은 굉장히 그 상권이 좋지 않습니까? PC방 창업을 시작했다가 뭐 이동거리로 빼앗기는 어떤 육체적인 필요나 주변 상권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6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은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기도 하셨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상권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절대 창업하지 말라입니다. 실패한 식당 창업의 30%는 입지 선택이고요. 그 입지는 내가 알아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어떤 철학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창업자들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5번째 실패하는 유형, 바로 이것입니다. 동업은 돈도 잃지만 내가 알던 사람의 관계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 이야기에 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내가 혼자 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창업을 안 하겠냐고. 맞는 얘기죠. 동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는 자금력의 부족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혼자 하기에 부담이 돼서 뭐 뜻이 맞는 동료나 뭐 친척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서일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창업 관련 일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동업은 하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했던 분들의 약 한 10%에서 15% 정도가 동업을 하셨는데, 동업하셨던 분들의 95% 이상은 실패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업자와 법정 싸움에 돌입하시는 분들도 약 30% 정도라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장사가 안 될 때입니다.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서로의 이해나 상황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갈등과 오해, 편견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서로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견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인사이트는 창업 초기에 가졌던 멤버십의 소중함이 말미에는 나의 소중했던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만약 자금력 때문에 동업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창업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쪽의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창업 망하지 않는 아이템 유형 고르기, 첫 번째는 대형 평수를 피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유행성 아이템을 피하라. 세 번째는 계절에 민감한 아이템은 피하라. 자, 네 번째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먼 거리, 장거리에서 창업을 생각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자금력이 부족해도 절대 동업은 하지 마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내용 동영상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설정,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